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참 멋진 말이죠. 오래 산다는 건 축복 같지만 정작 우리 마음은 그리 편치만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길어진 노후 때문입니다. 이런 주제에 관심 있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실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60만 넘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앞으로 30년 이상 더 살아야 하는데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지? 라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노후 준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나이 들면 나라에서 연금도 나오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은퇴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알아서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막연한 기대가 가장 큰 함정이 됩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은 더디기만 하고 젊은 청년들조차 치열한 취업 전쟁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50대, 60대 시니어가 재취업을 시도한다고 해도 기회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정부 지원 일자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와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조급해집니다. 그래, 내가 창업이라도 해야지. 주식이나 코인으로 한 방에 불려야겠다. 이렇게 뛰어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결국 빈손으로 남은 삶을 맞이하는 거죠. 우리는 언론을 통해 이런 뉴스를 수도 없이 접합니다. 하지만 막상 내 일이 아니라고 여겨 쉽게 흘려버리곤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든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10명 중 4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통계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폐지를 줍거나 고된 육체 노동을 통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의 모습,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문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막연한 낙관을 버리는 겁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힘들겠어? 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야만 노후가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은퇴 후 1인 기준으로 매달 적정 생활비는 약 1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은퇴 이후 3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1인 기준 5억 5천만원, 부부는 11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 의료비까지 포함하면 부부 기준 최소 13억 원 이상은 있어야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3억 원이라니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혀 허황된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각자가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이 금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3,000원이면 배부르게 먹던 칼국수가 지금은 10,000원 가까이 줘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예시지만 물가가 우리의 체감 생활비를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누구나 압니다. 젊을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생계가 빠듯한데 노후까지 챙기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생은 한 번뿐이니 그냥 즐기며 살자 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버팁니다.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준비를 완전히 포기하는 건 너무나 위험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돈에 쫓겨 노후를 힘겹게 보내지 말고 지금 가진 것부터 지켜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들고 약해집니다.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스스로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최소한 퇴직 5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소득 공백 기간을 대비해야 한다고요.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50대와 60대, 이제 은퇴를 준비하거나 막 은퇴한 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지출 습관 5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이 5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불필요하게 흘려보내는 돈을 줄이고 훨씬 더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지출 습관은 바로 성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런 하소연을 하십니다. 안 주면 서운해하고 반만 주면 불만을 품고 다 주면 정작 내가 힘들어진다. 이 말은 우스갯소리 같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도 자주 반복되는 비극의 공식이 됩니다.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 그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 버리면 결국 부모 본인의 노후가 무너져 버립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집 한 채는 마련해줘야 부모 구실했다라는 고정관념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한 채가 부모의 남은 자산 전부라면 과연 그것이 진짜 자녀를 위하는 길일까요? 사랑에는 한계가 없을지 몰라도 은행 통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없으면 없다. 이 단순한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평생 쌓아 올린 자산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자녀들을 키워내셨습니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부모로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남은 재산이라고는 낡은 집 한 채와 조금의 저축뿐이었습니다. 이 집을 팔아 자녀들에게 일부 나누어 주고 본인은 작은 빌라를 사서 남은 돈으로 노후를 버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빌라는 전세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남은 돈은 저한테 빌려주세요. 제가 매달 생활비 드릴 거? 겉으로 들으면 참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머니의 주거 안정성과 현금 흐름, 그리고 소유권을 모두 포기하게 만드는 위험한 거래였습니다.
결국 부모의 노후 안전망을 자식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셈이 된 거죠. 사랑은 때로 거절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해줄 수 없다. 이 한마디가 잔인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지켜주는 말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느끼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식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하니 좋은 부모가 아닌 건 아닐까?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많이 못 준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주느냐, 나중에 주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부모가 노후를 잘 지켜내면 결국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내 자식이 원하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자녀를 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부모가 대신 해결해주면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녀는 자기 힘으로 길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녀의 인생에 더 큰 자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실은 이겁니다. 자식은 언제까지나 소중하지만 부모도 결국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 부모가 무너지는 순간 자식에게 짐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함께 건강하게 오래 버틸 수 있는 거리를 지켜주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지출 습관은 바로 경조사비의 과다 지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내는 건 언젠가 다 돌아올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그 회수가 현역 시절만큼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실제 한 지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은퇴를 앞둔 58세 남성입니다. 어느 해 봄 2달 사이 결혼식이 5번, 장례식이 2번이나 겹쳤습니다. 한 번에 5만원에서 10만원, 가까운 사이라면 30만원까지 내니 2달 합계가 300만원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지방 행사 2번은 고속버스와 숙박까지 포함해 50만원 이상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A씨는 퇴직을 앞두고 모아둔 생활비가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며 크게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과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조사라는 것이 원래는 상부상조의 미덕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큰일이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 쌀과 반찬을 나르고 일손을 보태주며 함께 어려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조사는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금 교환식 의뢰에 가까워졌습니다. 봉투를 내고 이름을 적고 나중에 똑같이 돌려주는 구조죠. 문제는 이 구조가 은퇴 이후엔 깨진다는 겁니다. 현역 때는 직장 동료, 거래처, 사회적 모임에서 돌려받을 기회가 많지만 은퇴 후에는 그 관계망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돈은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거의 없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B씨는 62세 여성으로 동창회 모임을 꾸준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매달 동창 자녀들의 결혼식 소식이 이어지고 장례식이 생기면서 1년에만 경조사비로 500만원 가까이 썼습니다. 은퇴 전에는 그럭저럭 감당했지만 지금은 연금과 약간의 저축이 생활비 전부라 매번 봉투를 준비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고 합니다. 결국 B씨는 최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가까운 친구와 친척 몇 명만 챙기고 나머지는 미안하지만 마음으로만 함께하기로 한 겁니다. 내가 먼저 줄여야 다른 사람들도 줄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말 가까운 사이만 챙긴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관계, 평생 함께할 인연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둘째, 금액은 성의의 범위에서만 정해야 합니다. 남들이 얼마 냈는지 눈치 보지 말고 내가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선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합니다. 셋째, 우리 가족의 경조사부터 간소하게 치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식 청첩장을 수십 명에게 뿌리기보다 가까운 이들만 모아 소박하게 치르는 겁니다. 내가 먼저 바꾸면 다른 이들도 용기를 내어 따라옵니다. 여러분, 경조사 문화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고 나의 노후 재정을 지켜내는 방법과도 직결됩니다. 체면 때문에 남들이 하니까라는 이유로 봉투를 남발하다 보면 결국 내 노후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내가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지출을 관리하면 재정도 건강해지고 관계도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선순환은 결국 나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줄이면 상대도 줄입니다. 내가 간소화하면 다른 사람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짚어볼 위험 요소는 바로 투자와 사기의 유혹입니다. 은퇴 초반, 즉 일을 막 그만두고 35년 정도의 시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때는 대부분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이제야 나도 여유가 생겼구나. 여행도 다니고 친구 모임에도 자주 나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기에 돈 자랑이나 투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거든요. 사람들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 나는 애 투자했는데 이번 달만 해도 수익이 몇 %야 라는 말을 꺼내면 옆에 앉은 사람들의 귀가 솔깃해집니다. 특히 은퇴 직후에는 목돈을 손에 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마음속에 불씨처럼 들어와 크게 번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래된 지인의 확실한 정보, 매일 %씩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다. 원금 보장된다. 이런 말은 전부 경고음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광주에 살던 60대 정 씨는 오랜 친구의 소개로 블록체인 관련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조건은 투자금의 하루 1.52%를 배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2달 동안은 정말 매일같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정 씨는 역시 믿을 만한 친구의 정보였구나라며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가 되자 갑자기 입금이 끊겼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았고 사무실은 이미 비워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회사는 이름만 살짝 바꿔서 다른 지역에서 또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층이었고 손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서 간편 결제 시스템에 투자하면 은행보다 몇 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지인을 한 명 더 데려오면 수익이 늘어난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첫 달에 약속대로 수익이 들어오자 욕심이 생겨 투자금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2달 뒤
그 회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여성은 퇴직금과 저축 일부를 잃고 노후 자금의 큰 부분을 한순간에 날려야 했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너무 달콤한 제안은 결국 독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고령층은 최신 기술이나 금융 용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블록체인, 간편결제, 핀테크 같은 단어가 나오면 뭔가 새롭고 대단한 사업 같아 보인다는 생각에 쉽게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첫째, 모르면 절대 하지 마라. 이해되지 않는 사업,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가 들어간 투자라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둘째, 아는 것만 해라. 내가 평생 경험하고 확실히 알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 작게 분산해서. 큰 돈을 한 군데 몰아넣는 순간 위험도 같이 커집니다. 소액으로 여러 곳에 나눠서 투자해야 그나마 안전합니다. 넷째, 겸손을 유지하라. 모임에서 괜히 나 아직 자금 좀 있어라는 식으로 티를 내는 순간 이상한 제안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절대 티 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전략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모르는 건 안 한다. 아는 것만 한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작게 분산해서 한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기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은 결코 실험 자금이 아닙니다. 호기심으로 혹은 욕심으로 던져볼 만한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돈은 앞으로 30년 나의 삶과 건강 그리고 존엄을 지켜줄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그러니 절대 지켜야 하고 절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무분별한 영양제 소비입니다. 나이 들면 영양제 한 주먹은 기본이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식탁 위에 약통과 알약이 줄지어 놓여 있는 집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그리고 각종 건강 보조제까지 한 움큼 삼키는 게 하루 일과처럼 굳어져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영양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건강을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도한 섭취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이나 광고에서 만병통치 이것만 먹으면 10년은 젊어진다. 같은 자극적인 문구를 들으면 혹시라도 뒤처질까봐 불안해지죠. 결국 필요하지도 않은 제품을 계속 사 모으게 됩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양제는 음식의 보조일 뿐 약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통증이나 체력, 저하를 느낄 때마다 알약 하나로 해결해 보자는 심리에 끌려갑니다. 하지만 이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일으킵니다. 첫째, 지갑이 얇아집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넘게 영양제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몸의 자율 기능이 약해집니다. 몸이 스스로 조절하고 회복해야 할 힘을 점점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여성 C씨는 TV 건강 프로그램을 챙겨보며 거기서 소개되는 영양제를 하나둘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타민과 칼슘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보조제, 눈, 건강제, 혈액순환제 등으로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결국 아침에 삼키는 알약만 15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위가 더 약해져 병원에 다니게 되었고 의사는 식사와 운동을 소홀히 한 채 영양제에만 의존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0대 남성 D씨는 친구 권유로 고가의 수입 건강식품을 정기 구매했습니다. 이걸 먹으면 당뇨가 나아지고 피로가 싹 사라진다는 말을 믿은 겁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당 수치가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조사해보니 그 제품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고 장기 복용할 경우 오히려 혈당 조절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큰 돈을 잃고 건강도 해치는 이중의 손해를 본 셈입니다.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양제는 결코 기적의 약이 아니라는 것.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 이것이야말로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그렇다고 영양제를 전혀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의학적 근거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섭취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을 통해 내 몸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꼭 필요한 것만 보충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삼키는 알약 하나하나는 결국 돈과 시간 그리고 내 몸의 부담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쌓아두는 순간 그 부담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남들이 먹으니까 나도 먹어야지가 아니라 내게 정말 필요한가?를 먼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의 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지키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짚어볼 주제는 바로 요양비와 의료비, 그리고 요즘 새롭게 주목받는 개념, 근테크입니다. 여러분, 기대 수명이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100세 시대가 축복처럼 들리지만 건강 수명이 짧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 수명이란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짧아지면 남은 인생은 병원 진료, 약값, 요양원 비용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행복보다 고통과 지출이 더 길어지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60대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의료비가 매년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특히 75세를 넘어서면 지출이 두세 배는 기본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는 돈이 아니라 병이다. 그만큼 의료비와 요양비는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 바로 근테크입니다. 근육의 근과 재테크의 테크를 합친 말로 쉽게 말해 근육 저축입니다. 돈을 저축하듯 근육을 저축해 두자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건강 통장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통장과 똑같습니다. 쓰기만 하면 줄고 조금씩이라도 넣으면 불어납니다. 50대부터 근육은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하고 60대 이후에는 매년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사라져버리는 자산이 바로 근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관리하고 조금씩 채워 넣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무조건 무거운 아령을 들고 젊은 사람처럼 격한 운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60대 남성은 유튜브 영상만 보고 무리하게 스쿼트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몇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결국 치료비가 운동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운동은 절대 혼자만의 지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에게 최소 1, 2회라도 코칭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올바른 걷기입니다. 그냥 발만 옮기는 게 아니라 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가벼운 근력 운동, 유연성 훈련을 함께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 김모 어르신은 은퇴 후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체력이 점점 떨어져서 집 앞 편의점 가는 길도 숨이 차더랍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근육량이 1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두면 앞으로 의료비가 2~3배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부터 김 어르신은 복지관 체력 측정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맞춤 운동 처방을 받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혈압약 용량이 줄었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거뜬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병원비가 확 줄었다는 점에서 본인 스스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5세 여성 이모 씨는 관절이 약해 운동을 꺼리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권유로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니 허리 통증이 줄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운동을 돈처럼 저축한다는 말이 맞더라. 지금은 내 몸의 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것 같아 든든하다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여러분, 근육은 단순한 몸매 관리 차원이 아닙니다. 근육이 있으면 넘어져도 덜 다칩니다. 회복도 빠릅니다. 반대로 근육이 없으면 작은 부상도 큰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즉, 오늘의 근육은 내일의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인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단백질, 콩류, 채소를 균형 있게 먹고 하루에 20에서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가까운 공공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앞으로 수십 년의 건강과 재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돈을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근육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 바로 오늘의 근테크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지금 당장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 노후 대비는 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조금만 더 벌고 나서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준비하지 뭐. 이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은퇴는 눈앞에 닥치고 맙니다. 문제는 그때입니다. 수입은 줄고 물가는 오르고 건강은 예고 없이 무너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공포로 다가옵니다. 매일의 지출이 두렵고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무섭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지? 라는 생각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 준비에 완벽한 적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점입니다. 인생을 떠올려 봅시다.
출발은 언제나 서툴고 불완전했습니다.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도 우리는 실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내와 끈기로 걸어가다 보니 결국 자기만의 자리와 성취를 만들어냈습니다.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걷는 순간 인생은 또다시 재시작됩니다. 구름만 올려다보며 한숨 짓지 말고 발 앞에 길을 한 걸음씩 내디뎌 보세요. 내가 걷는 그 길 위에 바로 내 인생이 있습니다. 작게 걷는 오늘의 한 발자국이 내일의 안전과 존엄을 지켜줍니다. 이제 해외 사례 하나를 나누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최근에는 120세 시대까지 논의할 정도로 평균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화제가 된 것이 고령자를 위한 일상 전략 7가지 방법입니다. 단순한 팁처럼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노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식비 전략입니다. 무턱대고 장을 보는 대신 일주일 단위 예산을 세워 중복 구매를 막습니다. 냉장고 안을 확인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장보기는 일주일 3번 이하로 줄입니다. 둘째, 수도와 전기 관리입니다. 절수 샤워헤드, 절전 멀티탭 같은 작은 장치들이 큰 전략을 만듭니다. 특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은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교체하면 효과가 큽니다. 셋째, 고정비 점검입니다. 보험은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상품은 과감히 정리합니다. 통신비 역시 휴대폰 요금제를 저렴하게 바꾸거나 유선 전화는 해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넷째, 자동차 처분입니다. 유지비가 만만치 않기에 이동이 필요하다면 지자체의 고령자 교통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섯째, 연금 전략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어 더 많은 금액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70세 이후로 미루면 40% 이상 증액된 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섯째, 주택 활용입니다. 집이 있다면 리버스 모기지 같은 제도를 통해 생활 자금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죠. 일곱째, 건강수명 연장입니다. 결국 의료비와 요양비를 줄이는 최고의 전략은 내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금연, 그리고 정기검진을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재테크이자 근테크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단순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관리하고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주 작은 시작, 사소한 한 걸음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 노후는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내일입니다. 지금 당장의 선택과 습관이 10년 뒤, 20년 뒤 내 얼굴의 주름살을 바꾸고 내 마음의 표정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5가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성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사랑은 무한하지만 내 통장은 유한합니다. 진짜 현명한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둘째, 경조사비는 성의 범위 안에서만 지출하세요.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상부상조가 작동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내 재정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지킬 미덕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부터 간소하게 시작하면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투자와 사기의 유혹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모르면 안 한다. 아는 것만 작게 한다. 이것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원칙입니다. 넷째, 영양제는 필요할 때만 의학적 근거에 따라 챙기세요. 알약 한 알로 해결하려는 습관은 돈도 새고 몸도 상하게 만듭니다. 기본은 늘 식사, 수면,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다섯째, 요양비와 의료비는 근테크로 줄이세요. 오늘의 근육이 내일의 의료비를 막아줍니다. 걷기, 근력, 유연성, 작은 실천들이 수십 년 뒤 나를 지켜줍니다. 결국 100세 시대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느냐. 남들이 정해준 시간표에 맞춰 살던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내 시간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선택이 곧 내 운명이 되고 내 습관이 곧 내 노후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독서 10쪽, 30분 걷기, 버킷리스트에 적힌 작은 목표 하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한 걸음이 쌓여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댓글에 적히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공감이 채널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한마디 한마디는 또 다른 이들에게 등불이 되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황금기는 이미 지나간 청춘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행복이 온다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